제일 중요한 게 더 이상 중국을 가성비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잘한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대체 불가능성이에요. 지금 미국이 싸워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말인데 중국은 크고 눈에 잘 보이는 명확한 약점을 소수로 가지고 있고 미국은 잘 안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많은 작은 자잘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히토류가 그런 줄 몰랐잖아요. 우리나라는 요소수가 그런 줄 몰랐잖아요. 중국을 대하는 다른 나라들은 내 약점인지 뭔지 잘 몰라요. 너무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가서 한 여러 장면 잘 말씀해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대체 불가능하다. 협의체를 만들고 우리가 관리하자. 이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대체할 수 없다. 그런 걸 또 이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CIBS의 김창현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차이나 유럽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인데요. 여기 제가 오라고 해서 우리 동문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어서 여러분도 자녀분들 많이 보내시고 한국에도 챕터가 있고 하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면은 방금 노은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잘한다는 얘기 하지 말고 한국 어째야 되냐고 그부터 얘기하러 막 말씀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글로벌 매뉴팩처링 아웃풋이니까 1750년대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제조업에서 각국의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요게 이제 중국입니다. 아편 전쟁 이전 1차 산업혁명 이전에는 중국이 그때도 세계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패권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산업혁명 하면서 영국이 치고 올라가면서 영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영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됐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과 1,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미국이 세계 공장이 되면서 세계 패권국이 됐습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 지나고는 지금 중국이 가진 위치의 정도의 세계의 공장이 미국이었던 거죠.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왜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안심했을까요? 쟤들은 그냥 공장이야.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요때까지는 이게 금 본위제이기 때문에 세계의 공장이 되면 무역 수지역자가 되면 금을 다 가져옵니다. 그럼 1950년대 때 45년 때는 미국이 전 세계의 금의 70%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패권 국가가 됐던 거고 지금은 그게 아니었던 이유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여기인데 여기가 이제 일본이거든요. 미국이 자기를 아웃소싱하면서 일본이 쳐와서 요때 미국과 일본의 매뉴팩처링 아웃풋에 차지하는 비율을 합하면 비슷해지는 거죠. 일본이 그렇게 치고 왔는데 플라자 협의 때 미국이 탁 치니까 죽더라.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어도 그냥 공장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중국이 올라가는 속도가 유례없을 정도로 너무 급박해서 이거를 정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역설적이게도 세계의 기술 패권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업은 세계 공장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정말 패권을 다투는 국가라면 자기들의 역사적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한국 어떻게 해야 되고 할 때 첫 번째 질문은 중국을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미국이 패권국일 때 우리는 어떻게 했죠? 가서 10년을 돈을 잃어도 유학을 보내고 돈을 까먹어도 배우러 갔었잖아요. 지금 중국을 그렇게 대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그럴 마음은 전혀 없는데 중국이 잘한다는 얘기만 하면 짜증만 나고 그거 말고 나 내일 가서 2년 3년 내에 돈 벌 방법을 찾아와 라고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제조업과 기술에서 중국이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했던 것처럼 사람에 대한 투자, 중국 시스템에 대한 투자 그걸 할 마음이 있으신가요라고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 얘기만 하면 전부 다 한국의 생존 전략이에요. 우리 안 죽습니다. 우리 원장이 말씀하셨죠. 안 죽습니다. 그런데 맨날 중국이 그럼 우린 죽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흡이 너무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 그래 중국 잘났다는 얘기 말고 우리 살 방법 그렇게 우리 죽지도 않을 뿐더러 저렇게 강력한 국가에서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그렇게 하룻밤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표현 쓰는데 중국은 마치 서울 아파트 같다.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사야지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안 사고 오르면 오른다고 안 사고 그럼 평생 서울 아파트 못 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이 가장 들어갈 적기고 물론 크게 가라는 게 아닌데 협력의 파트너를 찾아야 될 시기다. 그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중국에 대한 책 얘기를 해도 우리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것 같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뭐 앞에 다 설명하는데 미국이 일단 우리처럼 트라이를 해봤죠. 중국을 어떻게 끌어보려고
그걸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해서 관세 때려서 중국이 그 미국 내 수입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확 떨어졌습니다. 근데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보면 이 아세안 쪽에 전부 다 예전보다 중국에 대한 그 무역 의존도가 미국보다 확 올라가 버렸거든요. 사실은 관세 효과가 큽니다. 저기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이 대부분의 그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의 수입 의존도가 확 올라간 거죠. 자본재가 그리로 들어가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투어고 익스텐디드 됐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결과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중국 자료가 아니고 한국무역협회 자료인데 2024년까지 보시면 전 세계 수출 시장에 품목이 한 5천 개 되는데 그중에 중국이 점유율 1등인 품목이 2천 개, 2등이 1,000개, 그러니까 3,000개, 5,000개 중에 3,000개가 중국이 1등 아니면 2등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모여있는 생태계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다 모여 하면 그 주에 다 있잖아요. 화상회의 안 해도 되고 시차도 없고 1차, 2차, 3차 밴드가 다 모여서 아니고 5,000개 품목이 거의 다 사실 중국에서 난다고 그러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2000년 WTO 가입하기 전까지 요 색깔은 미국이 가장 그 나라의 가장 첫 번째 트레이딩 파트너였던 나라들이고 2024년에 이렇게 뻘겋게 됐죠. 뻘겋게 됐다고 큰일 났다고가 아니고 저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게 더 이상 중국을 가성비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잘한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대체 불가능성이라. 지금 미국이 싸워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말인데 중국은 크고 눈에 잘 보이는 명확한 약점을 소수로 가지고 있고 미국은 잘 안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많은 작은 자잘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히토류가 그런 줄 몰랐잖아요. 우리나라는 요소수가 그런 줄 몰랐잖아요. 중국은 보면 EUV, 바이오 한 3, 4개 그런데 극복하기 어려운 명확한 약점을 가지고 있고 중국을 대하는 다른 나라들은 내 약점인지 뭔지 잘 몰라요. 너무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가서 한 여러 장면 잘 말씀해요.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대체 불가능하다. 협의체를 만들고 우리가 관리하자. 이게 핵심 메시지잖아요. 대체할 수 없다. 그런 걸 또 이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 최근에 프라임 미니스터가 바뀌어서 그런데 일본 기업들은 사실 중국과 되게 협력 잘하거든요. 원래 1년 바로 위에 선배가 제일 무섭다고 일본이 한국을 끝까지 인정 못했듯이 한국이 중국을 끝까지 인정 못하는 거 아닌가.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손해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미국 1국 체제에서 2급 체제 혹은 아예 G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just in time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just in case잖아요. 예전에는 재고는 악이었습니다. 아주 스트림라인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질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just in case에서 재고는 자산입니다. 경우의 수를 남겨둬야 되는 거죠. 중국은 더 이상 월드 팩토리만 아니라 그게 최대의 시장이고 혁신의 본고장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첫 번째, 우리는 말은 수직 계열한데 혼자 다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설계도 우리가 하고 제조도 우리가 하고 브랜드도 우리 거 해서 우리가 하는 그거를 해서 해낸 건 너무 자랑스럽죠. 상당 기간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제일 열심히 일한 나라가 한국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제일 똑똑한데 제일 열심히 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옆에 어떤 나라가 너무 크고 중국 탁구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수직 계열화와 수평적 협력의 핵심은 수평적 협력은 나 혼자 다 안 먹을 게거든요. 남이랑 나눠 먹자. 그리고 그게 하려면 본사 주도형이 아니라 지역 본부 주도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세계가 하나일 때는 한국의 본사에 앉아서 방향을 다 정해주는 게 먹혔는데 세계화 결국 미국화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국화도 있고 중국화도 있고 인도화도 있고 글로벌 사우스화도 있는 거죠. 진짜 세계화가 이제 시작된 거죠. 이런 게 되려면 지역 본부 주도형으로 가야 되고 너무 1등 위닝 너를 부셔버리겠어 이제 이런 마음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중국의 혁신 생태계에서 배운 걸 가지고 서구에 맞춰서 바꿔서 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요. 모든 나라가 중국의 의존 때문에 걱정할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도 한국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1등 위닝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위닝 R&D가 아니고 제가 스마트 R&D 하셔야 되고 플렉서블 R&D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야 길이 보인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중국 저렇게 잘하는데 중국 우리가 놀아주겠어? 협력하라고 하는데 누가 협력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
기업들 제가 이제 강의하면 차이니즈 EMB 하면 중국 기업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나라 기업이랑 경쟁하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해외 나가는 거잖아요. 중국 전체에는 우리가 줄 게 없지만 개별 기업은 자기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외 기업이 됐든 어디가 되었든 조그만 엣지를 줄 수 있으면 협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협력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뺏길까 봐. 중국만 나오면 기술 탈취 주고받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중국에 가서 싼 제품, 싼 부품 하나에서 가져오는 것만 관심이 있지 내 기술과 저 기술을 주고받을 준비는 안 돼 있거든요. 이제는 수평적 협력의 시대가 되고 중국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길이 보이는데 중국에 가서 나 왔어 그러면 갑자기 왔어 하고 다 그래주지 않는다는 거죠. 협력을 만들려면 결혼을 하려면 데이트 시장에도 나가고 미팅에도 나가고 다 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어마어마한데 내가 나가기만 하면 줄 서 있을 거야.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꾸준히 나가서 만나고 무릎도 까지고 그렇게 해봐야 뭐가 있지. 예전처럼 중국에 공항에 가면 줄 서서 한국 제품 왔다고 하는 그 시대는 지나갔다. 그거를 인정하고 호흡을 길게 하셔야 답이 있다. 더 많은 말씀 안 드리고 1등 강박을 버리고 이제 스마트하게 실리를 추구하면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